안녕하세요. 빌딩 부자로 가는 길 빌딩 로드 오동엽입니다. 알아서 인사하세요 이제는.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두꺼비 세무사 이제 세무사님 모시고 또 얘기 나눠보려 하는데, 오늘 영상은 진정한 세무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무사만이 할 수 있는 이것이 세무 컨설팅이다 라고 하는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까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저는 법인으로 매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8년부터 법인으로 매입하는 게 좋아졌어요. 왜냐면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법인에 눈을 뜨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 전에 매입하신 분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매입하신 분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 그때 매입하셔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린다. 그러면은 내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내가 예전에 받아놓은 대출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대출과 나의 자산을 함께 증여한다. 이게 부담부 증여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세무사님, 그러면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한번 달려보시죠. 부담부 증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자산 가치, 빌딩이 이제 10억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근저당권이나 임대 보증금이 뭐 예를 들어서 6억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자녀한테 줄 때 채무를 승계해 주는 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증여는 무상이거든요. 무상.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죠. 10억에서 6억 뺀 4억은 무상으로 주니까 이 4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근데 6억 원을 채무를 승계한다는 조건은 뭐냐면 결국은 유상이라고 봐서, 유상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증여세와 이 취득세를 내셔야 돼요. 취득세를 항상 이 부담부 증여를 할 때 빼먹으시는데, 취득세도 결국은 이 부동산을 가져가니까 취득세도 내야 되고, 그렇죠. 취득세도 사실 두 가지로 내셔야 됩니다. 유상취득세 6억 원 부분과 무상취득세 4억 원 부분. 네, 총 4가지로 나눠지네. 네. 그리고 부담부 증여를 이제 권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세부담의 주체가 누구냐를 따져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자녀는 자력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채무가 많을수록 물론 이제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지만, 왜냐하면 불리한 점은 자녀가 그 채무를 갚아 나가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부담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그 임대 소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 근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유리한 점은 뭐냐면, 증여세랑 취득세는 자녀가 내지만 양도소득세는 부모가 내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 내는 거기 때문에 세부담을 부모가 자력이 좀 더 있으면 이걸 좀 덜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증여세가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세율이, 최고 세율이 50%나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증여했을 때 증여세를 자녀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높아버리니까. 근데 이게 세부담이 각각 쪼개지기 때문에 둘 다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을 받고, 양도소득세는 부모님이 내주니까 자기는 세부담도 적죠. 머리 아파요.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머리 아파오시죠? 그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세무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숫자 딱딱딱 집어넣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네, 간단하게 먼저 시가 10억 원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큰 금액보단 작은 금액이 빨리 왔다 하니까. 시가 10억 원짜리 그냥 순수하게 증여만 한다. 채무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증여세가 2억 2,500만 원 나오세요. 자녀에게. 자녀분이 10억을 자산을 받았으니, 예. 증여세가 2억 2,500만 원이고, 취득세는 이제 그 기준시가의 4%. 기준시가 4%가 올해까지예요. 22년도까지. 내년 되면 바뀌나요? 내년부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는데, 감정가액이나 유사매매 사례가액 있으면 그거 곱하기 4%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증여 취득세가 바뀌어서 취득세가 많이 개편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걸 진행하려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 증여하실 거면은 올해 하세요. 네,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그 주택 부분이긴 한데 조정 대상 지역 내 풀리자마자 증여하려는 분들이 지금 줄을 섰어요, 사실. 부담부 증여를. 왜냐면 취득세 낮게 내야 되니까. 빌딩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달라집니까? 빌딩 같은 경우는 근데 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 감정가액이나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빌딩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엄청 서두르진 않으셔도 되지만, 앞서서 제가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증여세를 잡을 때 이걸 시가로 잡을지 기준시가로 잡을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감정평가를 해서 시가로 잡으면 그거 곱하기 4%가 취득세를 내니까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올해가 좀 더 유리하다. 어쨌든 증여세만 말씀을 드리면 2억 2,5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 시가 10억 원짜리에 근저당권과 뭐 예를 들어서 임대 보증금을 해서 6억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증여세가 확 줄어들어요. 왜냐면 6억 원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를 내주는 거니까. 그러면 증여세가 한 1억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10억을 받았는데 빚이 6억이 있잖아요. 뭐 은행에 대출이든 뭐 보증금이 돼서 6억이 빚이에요. 그러면
받는 분은 4억에 대했으면 증여세 내면 되죠. 맞습니다. 대신에 주시는 분, 부모님이 6억의 채무에 대해서 양도세 내는 거고. 맞습니다. 채무를 넘겼으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증여세가 지금 1억 5백억이 나오기 때문에 그 차이가 증여세가 얼마냐면 1억 2천만 원이거든요. 1억 2천만 원. 네. 그러면 거의 한 1억 뭐 2, 3천 줄었네요. 그러면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뭐냐면 이 양도소득세가 1억 2천보다 작으면 무조건 이 같은 울타리 내에서는 세금 절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계산 안 해봐도 대부분 줄어듭니다. 양도소득세 6억에 대해서 계산해봤자 이것저것 하면 무조건 5천에서 한 7천 정도밖에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빌딩의 경우는 그게 양도세율 퍼센티지하고 증여세율 퍼센티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과세표준의 구간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적정을 활용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이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양도 차익. 양도소득세 타인한테 팔았을 때 양도세 많이 내야 되는데 자녀한테 주면 좀 싸게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세부담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도 있어요. 이거를 잘 모르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 세법은 어떻게 되냐면 증여를 하고 나서 증여자가 돌아가시면 자녀, 그러니까 상속인들한테는 10년간 증여한 걸 또 다시 계산해서 얹어서 계산을 하게 있습니다. 아, 돌아가기 전에 네가 조금 좀 줬잖아. 이것까지 다 감안해서 세금 내야지. 예. 이게 되는 거죠. 그게 10년치 걸 몰아서 다 얹어서 다시 계산해요. 그거 엄청 빡세요. 기억도 안 나요. 그 돌아가신 분이 통장에서 그분이 그냥 돈을 뺐었잖아요. 그거 다 그냥 자녀한테 갔다가 보더라고요. 제가 상속세 세무조사로 너무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다음에 이거 진짜 진하게 한번 얘기해요. 진하게. 제가 할 말이 진짜 많습니다. 이게 상속세 진하다. 세무조사를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뭐 돈 좀 줘도 돼 안 걸려 이러시는데 딱 한번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 자녀한테 절대 안 줘요. 이게 세무조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경험을 못 해보셨던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어서 어쨌든 그 10년간의 증여한 거를 다 얹어서 계산하는데 순수하게 10억 원을 증여하면 10억 원을 다시 얹어서 계산해 버리니까 세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부담부 증여는 채무 6억을 주고 순수 증여는 4억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6억 승계한 거는 얹어서 계산 안 합니다. 그러니까 4억만 얹어서 계산하니까 상속세도 확 줄어들죠. 만약에 상속세율이 50% 구간이면 간단하게 3억 줄어드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부담부 증여하게 되면은 이 결국은 자녀분들 대부분 자력이 없거든요. 근데 당사자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양도소득세를 부모가 내주니까 세부담 분산 효과가 있다. 자녀는 어쨌든 이걸 받는 이유가 뭐냐면 유동성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득을 가져가서 재투자하고 이런 것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대출 이자가 무섭고 이래가지고 난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영상 보시고 부담부 증여를 하려면 일단 빚을 내야 빚쟁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빚을 지금 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증여를 해요. 그것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어쨌든 채무가 그 증여 시점에만 있으시면 돼요. 그럼 내가 채무 기간은 뭐 한 달이든 뭐 하루 전날이든 다 상관없나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 국세청이 볼 때는 세금 적게 내기 위해서 네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잖아 라고 해서 약간 그렇게 바라보지 않나요? 그거는 말 그대로 국세청이 이제 약간 국고주의적 입장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자녀가 이 채무를 가져갔고 자녀가 이 채무를 변제를 하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로 말씀드릴 게 체크 포인트. 이거 왜냐면 부담부 증여는 말 그대로 검토 사항이 많고 사후 관리가 들어가요. 대표님이 역시 경험을 해보셔서 바로 나오시죠. 이거를 왜냐면 세금만 줄어든다고 이거 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바로 이제 체크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것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채무를 적정 채무액을 찾으셔야 돼요. 아, 적정 채무액. 누구나 다 인정해주는. 네. 오케이. 그리고 세금이 가장 줄어드는 적정 채무액. 양도세가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아까 줄어들었던 1억 2천보다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적정 채무액을 맞추셔야 돼요. 근데 빌딩은 뭐로 맞추기가 좋냐면 임대보증은 어차피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 대출 그러니까 오히려 은행 대출이 너무 많아서 양도세가 더 많이 나와서 증여세가 오히려 너무 적어서 세금을 더 많이 낸다 라고 하면은 일부를 변제를 해야 되고 차라리 채무를 껴서 채무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게 세금이 더 싸. 그러면 먼저 은행에다 물어봐야죠. 내가 이 빌딩으로 근저당권을 얼마까지 땡길 수 있느냐 물어보고 하나 더 물어보셔야 돼요. 자녀가 근저당권이 승계가 가능한지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부모의 자력도와 신용도는 신용도 다르니까. 달라요. 자녀의 부모와 이거랑 달라요. 신용도가 달라요.
왜냐면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지금 LTV랑 이런 것들 적용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은행에다 두 가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부모가 지금 얼마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자녀는 얼마까지 이 대출을 승계받을 수 있느냐를 미리 알아보셔야 돼요. 이금이 각각 다르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왜냐면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는 담보 대출도 있지만 플러스 신용 대출 있으니까 부모의 신용하고 자녀의 신용이 다르니까 어떻게 똑같은 금액이 넘어가는 걸 돈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채권자인 은행이 그걸 인정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런 컨설팅 할 때도 당연하게 저는 이제 하도 많이 하니까 은행에다 무조건 물어보라고 합니다. 대부분 변동은 없지만 자녀가 너무 무자력이나 이러면 요즘은 은행에서 말 그대로 대출할 때 은행 잔고 없으면 또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대출이 너무 막 올라가니까 부실채권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체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도 계속 바뀌니까 자녀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세금이 줄어드는 적정 채무를 딱 설정하는 거예요. 6억보다는 5억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금이 2천만 원이 더 줄어드네요. 그 적정 채무액을 찾아내는 게 제 역할이고 그 채무액으로 승계를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갈 게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채무 우선 주고 내가 몰래 갚아주면 되지 않을까? 몰래 갚아주면 아 진짜 하세요. 왜냐면 이 국세청에서 기획조사로 이걸 많이 잡아요. 그러니까 채무의 사후 관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국세청에서는 매년 해요. 이걸 진짜 많이 모르세요. 부담부 증여로 증여를 한 경우에 이런 사례들은 계속 주시해 보겠네요. 네, 매년 봅니다. 예, 자녀에게 준 빚을 네가 갚냐 자녀가 갚냐. 맞습니다. 그럼 실제로 자녀가 계속 따박따박 갚으면 되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자녀는 자기가 번 급여는 다 빚감대 쓰고 정작 쓰는 생활비를 아버님 카드로 써도 되나요? 아 그러면 안 되죠. 안 된답니다. 안 된답니다. 근데 그러시지 마세요. 대부분 이자 내는 게 임대소득보다 이제 많게끔 설정을 하니까 임대소득이 더 많게끔 설정을 하는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자산 가치가 올라갔을 때 양도됐을 때 자녀가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근데 채무 사후 관리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임대보증금 대신 변제해 준다거나 아니면 근저당권을 자기가 대출 대신 갚아주는 거를 1년마다 확인합니다. 이거 확인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빌딩에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 시가. 그러니까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를 할 때 기준 시가로 줄 거냐 아니면은 시가로 줄 거냐,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줄 거냐, 두 가지를 꼭 비교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눈앞에 증여세는 확 낮출 수 있겠죠, 기준 시가로 주면. 근데 자녀가 미래 팔 때 양도소득세가 너무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 감정평가가 만약에 설정이 되면 그거대로 적당히 지금 증여세를 좀 내더라도 자녀가 미래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많이 줄여주는 게 좋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자녀의 경제력 차이입니다. 왜냐면은 아예 그 경제력이 없는 분한테는 사실은 낮게 하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나중에 파는 것보다 지금 내가 받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일단 배 타야지. 배멀미를 하든 나중에 뭐를 하든 하지. 배 못 타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유동성 확보하고 자녀가 뭐 사업을 하고 싶다는데 돈은 마련해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미래 팔 때는 이제 그때 또 매매할 때도 절세 컨설팅 또 있으니까 그때 또 문의 주시면 또 어떻게든 짜보는 거죠. 자, 세무사님께서 오늘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상세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만 더 붙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출 금리가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하기 위해서 빚을 무리하게 내셔서 그 빚 이자 갚는 것 때문에 본인도 힘드시고 증여를 받은 자녀분도 힘드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은행 대출 알아보시고 대출을 받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만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더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증금도 임차인에게 줘야 되는 빚인데 무이자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 목돈 가지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많이 받았죠. 이 월세 가지고 수익이 창출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보증금을 늘리고 대신에 월세 좀 적게 받더라도 이 보증금을 늘린 걸 빚으로 감안하고 부담부 증여를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세입자들하고 임대차 계약하실 때 보증금 더 줘 라고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엑시트를 할 거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떻게 건물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냐에 따라서도 많이 좌지우지 되니까 요런 것들이 빌딩은 구찌가 크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몇천 몇 억으로 리턴돼서 오십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시고 체크하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약간 대표님한테 또 소름 돋았던 게 요즘 그래서 대출이 비싸니까 1층에다가는 전세권 설정하고 전세로 많이 바꿔요. 제가 이건 좀 사실은
우리 이제 아카데미 때 말해야 되는 약간 이제 아 그래 아니 좀 이거 팁인데 영업 노하우면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나요? 왜냐면 또 1층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제 메이커나 이런 것들 좀 말 그대로 브랜드가 입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세만 받아서 임대 소득을 못 받더라도 그걸로 유동성을 확보를 한 번에 한다거나 그 다음에 채무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 은행이 1층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은행이 이제 계속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많이 늘리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이 돈 받아도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월세 많이 줘. 그러면서 은행들이 이제 월세를 부담 많이 할 바엔 차라리 지점을 통폐합하자. 뭐 아니면 또 온라인도 좀 많이 하니까 은행들이 뭐 지점을 많이 줄였단 말이에요. 그게 그 지점 줄인 이유 중에 이렇게 전세에서 월세 넘어가는 것도 한 부분 차지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다시 1층에 은행을 받는 거죠. 네가 그때 말했던 전세 내가 해줄게. 월세 안 내도 돼. 전세로 이제 들어와. 뭐 이런 것도 지금 세무사님 말씀하셨던 방법인 것 같고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어떤 임대업도 시시각각 카멜론처럼 바뀌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여러분들 세택하시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이 또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